2013년 영화 더 울버린은 일본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지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폭격을 알리는 사이렌과 함께 나가사키 상공에 폭격기가 나타나고 곧바로 원자폭탄이 투하되면서 엄청난 폭발이 발생합니다. 가까스로 벙커 안에 몸을 피한 일본군 야시다는 울버린의 도움으로 핵폭발 한가운데서 극적으로 살아남게 되죠.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은 팬맨이라 이름 붙여진 플루토늄 핵폭탄으로 TNT 21킬로톤에 상응하는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킬로톤은 말 그대로 1000톤, 1톤, 2톤이 아니라 2만 1000톤만큼의 TNT 폭발과 동일하다는 뜻인데요. 과연 이런 폭탄이 바로 앞에서 터졌는데도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걸까요? 물론 이 장면은 실제 역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불사의 돌연변이가 주인공인 슈퍼히어로 영화입니다. 당연히 현실의 핵폭발과는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장면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영화와 현실의 핵폭발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핵폭탄은 지면에 닿는 충격으로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기폭장치에 의해 자동으로 폭파됩니다. 그래서 지면의 벙커나 군사기지 같은 특정 구조물을 타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장 넓은 반경의 피해를 일으키기 위해서 지면이 아닌 공중에서 폭파됩니다. 1945년 히로시마 원폭의 경우에도 지면이 아닌 580m 상공에서 폭발했었습니다. 핵폭탄이 폭발하는 순간 태양의 중심 온도와 동일한 온도의 열이 순식간에 발생합니다. 이 열은 800m 반경 이내의 모든 것을 순식간에 증발시켜 버리는데요. 거의 동일한 순간에 복사열과 함께 엄청난 압력의 핵폭풍이 2km 반경 내의 모든 건물과 구조물을 파괴합니다. 여기까지는 시간을 잴 수도 없는 찰나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폭파 지점에서 2km 이내의 모든 사람들은 즉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울버린에서 주인공이 있는 위치는 원폭 지점과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만약 이 거리가 2km 이내라면 이렇게 핵이 폭발하고 핵폭풍이 밀려오는 걸 육안으로 확인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더불어서 폭발 순간 일어나는 성광을 직접적으로 바라보면 심한 경우 시력이 영구적으로 손상되기도 하고 최소 2-3시간 동안 앞을 볼 수 없게 됩니다. 만약 이렇게 바로 앞에서 핵폭발을 육안으로 직접 봤다면 이후에는 그저 하얀 화면과 엄청난 굉음만 가득할 겁니다. 만약 이곳이 폭발 지점에서 2km 바깥이라 하더라도 핵폭풍의 속도는 음속보다 빠른 시속 1200km를 넘어갑니다. 그래서 아무리 빠른 차량이나 비행기를 타고 있다 하더라도 핵폭풍의 충격에서 벗어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이렇게 사람이 달리는 속도로 핵폭풍을 피한다는 건 실제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폭발 지점에서 2km 이상 떨어진 거리에서는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에 의해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일단 핵폭풍보다 훨씬 빨리 발산되는 복사열은 반경 11km 이내 모든 것에 불을 붙입니다. 사람의 경우에 옷뿐만 아니라 신발, 머리카락, 피부까지 불이 붙어서 전신에 즉각적인 3도 화상을 입게 됩니다. 직접적인 열에 의한 피해에서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이후 곧바로 밀려오는 핵폭풍 때문에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순식간에 날아가거나 붕괴된 건물과 구조물들의 파편에 의해서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됩니다. 이렇게 폭파 지점에서 11km 반경 내에 있는 사람들 역시 최소 50% 이상이 폭발 시점에 사망하게 됩니다. 가까스로 살아남은 인구 역시 심각한 부상을 입거나 건물 잔해에 매몰되어서 시급한 구조가 절실한 상황이 되는데요. 이 시점에서 구조나 응급치료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며칠에서 몇 주까지 지속적으로 사망자가 증가하게 됩니다. 폭발 시점에 발생하는 열과 핵폭풍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가 지나간 이후에는 방사능에 의한 피해가 시작됩니다. 핵폭발 분진과 먼지 등 방사능에 오염된 분자들이 공기의 흐름을 타고 지속적으로 퍼져나가게 되는데요. 히로시마 원폭 당시 폭발에 의한 직접적인 사망만큼이나 방사능 피폭에 의한 사망자도 동일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45년 8월 6일에 있었던 히로시마 원폭은 1.6km 반경의 모든 건물과 구조물이 파괴되고 11km 반경의 모든 것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폭발 당시 8만 명이 즉사하고 7만 명이 심각한 부상을 당하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이 중에서 60%가 폭발 당시 섬광 화상으로 즉사하고 30%가 건물의 잔해, 10%가 기타 복합적인 원인으로 사망했습니다.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은 나가사키에 투하된 폭탄보다 더 작다고 해서 리틀보이로 이름 붙여졌고 TNT 13킬로톤에 달하는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현재 개발되고 있는 핵폭탄은 최소 100킬로톤이 넘어가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핵폭발이 일어난다면 그 피해는 히로시마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수준이 될 겁니다. 하지만 현대화된 핵폭탄이 히로시마와 비교해서 훨씬 더 위험해진 이유는 단순히 그 폭발력 때문만은 아닙니다. 울버린에서 보신 것과 같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은 폭격기로 타격 지점까지 직접 이동해서 공중에서 투하했습니다. 폭격기에서 원폭을 투하하고 폭발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도 57초나 걸렸는데요. 현실과는 분명 다르겠지만 이렇게 울버린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도 폭격기를 발견한 시점부터 원폭에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지상에서 발사 후에 대기권 상층까지 올라가는 고도 비행을 하기 때문에 목표국 레이더망에 조기에 포착될 수 있습니다. 1분 1초를 다투는 핵무기 전쟁에서 적의 공격을 더 일찍 감지할 수 있다면 미사일의 요격이나 대응 공격, 시민들의 대피에도 더 효과적일 수 있을 텐데요. 이런 시간적 여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미사일 기술이 미국과 러시아, 중국을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바로 하이퍼소닉 웨폰, 음속을 초월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입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발사 후 대기권 상층까지 올라가지 않고 지면을 따라 저공 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목표국에 거의 도달하는 시점이 되어서야 레이더에 포착됩니다. 특히 음속이 5배에 달하는 마하 5, 시속 6,000km 이상의 속도로 비행해서 미국 동부에서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이 중국 베이징까지 도달하는 데는 1시간 40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미사일이 레이더에 포착되고 몇 분 내에 목표물을 타격하기 때문에 반격이나 대응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드는 기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기존의 핵미사일은 한번 경로를 정하고 발사하면 이를 중간에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이퍼소닉 미사일은 상황에 따라 미사일의 경로를 바꾸거나 목표국의 레이더망을 우회하는 비행도 가능해서 실질적으로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고 목표국 상공까지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이퍼소닉 미사일 기술이 완전히 상용화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까지 개발된 방식은 부스트 글라이드로 불리는 방식으로 발사 후 대기권 상층으로 계속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던 속도와 중력을 이용해서 아래로 하강하면서 마치 행글라이더처럼 엔진 추진 없이 공기의 흐름을 타고 비행하는 방식입니다. 지면을 따라 수평으로 이동할 수 있는 하이퍼소닉 크루즈 방식의 미사일은 아직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까지는 러시아에서만 시험 발사에 성공했고 그 거리도 500km 내외의 단거리 발사만 가능한 수준입니다. 전 세계에서 최초로 시험에 성공한 러시아의 이 하이퍼소닉 크루즈 미사일의 이름은 공교롭게도 토니 스타크가 개발한 미사일의 이름과 동일한 제리코입니다. For your consideration, the Jericho. 핵폭발,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핵무기 개발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북한이 있는 한 우리 역시 핵무기에 대한 소소한 지식과 최소한의 경각심은 언제나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빨간도깨비였습니다.